거기 누구 없어요. 그 목소리는 참 작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벽 너머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계단 아래쪽에서 나는 건지 그냥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퇴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던 참이었습니다. 왼손엔 노트북 가방, 오른손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캔맥주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고 구두 뒤꿈치가 복도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민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이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전화라도 한 건가?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온 건가? 그는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 씨는 46살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었고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21살이 되어서 엄마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만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 11시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씻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나갔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민준 씨는 11층에 살았습니다. 입주한 지 7년이 됐지만 이웃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앞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민준 씨 바로 건너편 복도 맞은편 1104호에도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았습니다. 성함은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오복순 씨였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분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입주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키가 아주 작은 분이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흰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헌 꽃무늬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더니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사세요? 나는 1104호예요. 민준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 씨는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오복순 할머니를 종종 봤습니다. 주로 아침 일찍 현관문 앞에 서서 복도를 내다보거나 저녁 무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인사를 건넬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두 번째 들은 건 입주하고 8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밤 10시 넘어 귀가하던 날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 없어요.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쪽 1104호 방향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1104호 현관문 바로 앞에 오복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등지고 서서 복도를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작았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가 그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민준 씨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그냥 몸을 돌렸습니다. 자기 집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밤에 왜 저러시나? 치매가 있으신 건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준 씨는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복도에 서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는지. 그런데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부산 출장이 있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매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대에 들렸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처음엔 그때마다 잠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의 귀는 참 신기한 게 반복적으로 들으면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소음처럼 됩니다. 민준 씨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가 들려도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 저러시네. 그냥 그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리고 지나쳤습니다. 이 아파트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민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에는 5가구가 살았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도 있었고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1104호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다들 피곤했습니다. 다들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언제나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민준 씨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쪽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1104호 어르신 댁에서 가끔 소리가 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 이웃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관리사무소 1동. 민준 씨는 그 쪽지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오자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쪽지가 언제 붙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을 수도 있고 관리소장이 직접 신경을 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쪽지가 있었다는 건 그 소리가 민준 씨 귀에만 들린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복도를 지나는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의 하루가 어떠했는지를 민준 씨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의 하루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쯤 눈을 뜹니다. 좁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어제 해놓은 미역국이 있습니다. 밥을 조금 퍼서 작은 상에 차립니다.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합니다. 들리기는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낫습니다.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혼자 먹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면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삼삼오오 걸어가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저기서 저렇게 걸어 다녔는데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데 혼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망설여집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문자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고 그저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삽니다. 며느리와 손녀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실 벽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액자에 든 사진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그 사진을 자주 봅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봅니다. 말을 걸기도 합니다.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보, 나 오늘도 혼자예요. 그 말을 할 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쉽게 납니다. 그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피해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좀 더 힘듭니다. 시간이 참 느리게 갑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마음이 묘합니다.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빨리 옵니다. 겨울엔 더 그렇습니다. 오후 5시만 돼도 밖이 어두워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도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 조용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누군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조금 나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이따금 말을 해봅니다. 누구 없어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을 한번 해본 겁니다. 내 목소리가 어딘가에 닿기를,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해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겨울을 특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민준 씨가 총괄 관리를 맡았습니다. 매일 회의가 있었고 현장 방문이 있었고 보고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퇴근이 자정을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복도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으니까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준 씨가 오후 8시 반쯤 귀가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민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소리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1104호 현관문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들렸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그 소리가 문틈 사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복도에 나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씻고 밥을 먹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빛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들어가서 괜찮으시냐고 한마디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으시겠지. 관리사무소에서도 신경 쓰고 있을 테고.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여럿이었고 무언가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흰 담요가 덮여 있었는데 담요 밖으로 작고 마른 손이 보였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1104호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경비원이 신문이 이틀째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확인했더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들것 위에 그 작은 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 말고 서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1104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작은 현관, 낡은 신발장, 그리고 거실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문을 잠그려고 나오다가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같은 층이에요. 건너편에 삽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드나드시는 분 보셨습니까? 가족 연락처를 찾아야 해서요. 아니요. 저도 잘 몰라서요. 민준 씨는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층에 8년을 살았는데 바로 건너편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그게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안에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찾을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관리소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출동 신고를 넣은 상태라 오래 있기는 어렵고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신발을 벗고 1104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과 방 하나 부엌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가구는 낡았습니다. 소파 하나, 낮은 밥상, 텔레비전.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면서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중절모를 쓰고 있었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환했습니다. 결혼 사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2~3살쯤 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의 젊은 엄마 얼굴이 할머니의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민준 씨는 부엌 쪽을 봤습니다. 작은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먹다가 둔 것인지 차려놓고 못 먹은 것인지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메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되는 건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볼펜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열고 인사를 해야 하나 싶었다. 그냥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한다. 어제 복도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할까 했는데 바쁜 것 같아서 그만뒀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다음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복도에서 젊은 사람이 지나갔다. 내가 소리를 냈는데 그 사람이 잠깐 멈췄다. 보더니 그냥 갔다. 그래도 잠깐 봐줬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잠깐 봐줬다. 그게 그분에게는 기억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잠깐 쳐다봤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메모장에 남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날짜가 쓰인 것들도 있었고 그냥 단상처럼 적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 무릎이 아파서 나가기 힘들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라면을 끓였다. 라면을 먹는데 울고 싶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울었다. 또 다른 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잤다. 복도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쓰여 있었는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누군가 내 말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 무섭다. 그 마지막 글자 옆에 물방울 자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 모양으로 번진 자국이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던 자국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잠깐 울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노인의 메모장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목소리를 자신이 들었다는 걸, 그리고 지나쳤다는 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또 저러시네.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나쳤던 그 수많은 저녁들이 민준 씨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빨리 했던 그 순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도 돌아서 걸어간 그 순간이,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친 그날 밤이. 여러분이라면 그 목소리를 들으셨겠습니까? 복도에서 작게, 아주 작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누구 없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민준 씨는 관리소장에게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하면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읽었던 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아직 이혼하기 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출애굽기 어딘가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민준 씨는 그 구절을 들었을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 그 기도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간절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구절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힘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작게, 아주 작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쩌면 거기까지 닿지도 못할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복도를 지나 내 귓속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그걸 흘려보냈습니다. 익숙해져서, 귀찮아서, 바빠서, 피곤해서 수십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다 합쳐도 그 메모장의 마지막 줄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섭다. 그 글자 옆에 그 작은 눈물 자국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어른이 혼자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우는 건 그것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리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물게 됩니다.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회사에 지각 연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쯤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아들 이름을 찾았습니다.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잠이 덜 깬 기색이 났습니다. 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겼습니다. 평소에 민준 씨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일은 없어.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저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으면 됐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요? 응? 아빠는 잘 있어요? 민준 씨는 그 질문에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응, 잘 있어. 그 대답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봬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의 머릿속에는 그 구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문득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퇴근길에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다.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소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낮에 지쳐서 내뱉는 한숨 같은 소리를, 밤에 혼자 울다가 내는 소리를.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민준 씨는 그 구절 전체가 기억나지 않아서 이혼하고 나서 버려둔 성경을 찾았습니다. 책장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꺼내서 출애굽기 3장을 펼쳤습니다.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10절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민준 씨는 그 구절을 읽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복순 할머니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복도에서 매일 저녁 들려오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 매일 같은 복도를 지나는 사람, 그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민준 씨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이혼 이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책장 앞에 앉아 민준 씨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기도가 아닌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못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들을 수 있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또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이 무서웠다는 거 알았는데도,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랐다는 거 알았는데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구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복순 할머니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메모장에 눈물 자국을 남기던 밤들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저러시네라고 지나치던 그 수많은 저녁들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 자신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에는 오복순 할머니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이 도시에는 지금도 복도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없어요. 그 소리를 내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 순간 저 아래층에서 아니면 위층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민준 씨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데 1104호문에 눈이 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빛이 새어나오던 그 문 아래가 지금은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그는 타면서 잠깐 1104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려갔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무렵에 민준 씨는 검색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 배달 봉사, 혼자 사는 어르신 안부 확인. 화면에 여러 단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신청서를 클릭해봤습니다. 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읽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낯선 얼굴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 1108호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뻘 되는 분이었는데 이름은 몰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 같으면 고개를 약간 숙이거나 눈을 피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많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여자가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습니다.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 가슴이 조금 가벼운 기분. 이게 다였습니다. 사실 큰 변화라고 하기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오복순 할머니의 메모장을 보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동에 사는 분인지 아니면 이동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손에는 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팔이 올라가질 않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고마워요. 7층이요. 민준 씨가 7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7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감사해요. 아니에요. 조심해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11층이 됐습니다. 민준 씨가 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는 오복순 할머니의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을 통해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꽃 한 다발을 사서 병원에 가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인지도 몰랐고 가족들이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 그분의 이름이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민준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연결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어색했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어르신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어요. 기다렸어요. 민준 씨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렸어요. 어떤 날은 퇴근하고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민준 씨는 잠깐 걸음을 늦춥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문 너머에서 혹시 누군가가 있는지,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는 그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람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텔레비전 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민준 씨는 멈춥니다. 듣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걸음을 늦추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드리는 것.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잠깐 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잠깐 봐줬다,
고 메모장에 기록할 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그분에게는 그날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들으시고 보내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처음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보내십니다. 민준 씨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합니다. 봉사를 하러 가서도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맞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분,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분,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 명을 찾고 있는 분.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나서 보내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보내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꼭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크게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 그냥 돌아보는 것, 그냥 먼저 인사하는 것. 오늘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좋은 하루였다. 오복순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민준 씨는 모릅니다. 그분이 회복하셨는지 아니면 하늘로 먼저 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가끔 그분이 하늘에서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듣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듣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민준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 복도를 걸어가던 사람이 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또 저러시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지나쳤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첫 번째 되돌아봄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혹시 혼자 있는 어르신이 보이신다면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도 들린다면 그 부르심에 작게라도 반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분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문자 한 통 보내주십시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